자, 내용을 봅시다. 여기는 이제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기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공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하면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질소가 78%, 산소가 21%는 어떤 상태의 공기를 얘기한 거냐?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그럼 왜 제외하냐?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거든요. 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비 오기 전에 되게 습할 때,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인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살을 붙여. 그러면 찐득찐득 하잖아. 그렇잖아. 이게 공기 중에 습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저기 뭐 대구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습하지 않겠어? 왜? 아니 바닷가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잖아. 바닷물이 바로 이제 습한 수증기를 공급해 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조금 다르게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냐? 공기 1kg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기 1kg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 1kg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공기 1kg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맥시멈 최대의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어떤 걸 상상해 달라고 하냐면은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 속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밥그릇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 그 밥그릇에 수증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나요?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다시 포화 수증기량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가지는 게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냐?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그릇이 온도에 따라 변하게 돼.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릇이 커져. 그럼 그릇이 커지면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조금 담을 수 있어?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릇이 커지면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수증기가 많이 담을 수 있어. 수증기가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용어가 포화 수증기라는 용어가 너네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가지고 전개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한테 편한 단어로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 수증기를 많이 담을 수 있게 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그릇이 도로 작아집니다. 그릇이 작아지게 돼. 그릇이 작아지게 되면 수증기를 더 조금 담을 수 있겠지. 수증기를 조금 담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상황이, 내가 온도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그릇이 커질 거 아니야? 이때 수증기를 많이 담아 놓은 거야. 온도를 낮춥니다. 그럼 그릇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내가 넣어둔 수증기보다 그릇이 더 작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 넘치지 않겠니? 그쵸? 요 상황이 이제 너네가 되게 어려운 계산하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요 과정을 작년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꾸준하게 시험 보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 석출량 계산하는 게 요 포화 수증기량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 그리고 이게 화학에서는 공기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물질이 물에 녹을 때 용해하는 상황이지, 용해하는 상황이랑 큰 틀에서 동일하게 봅니다.
이거서 이쪽에서는 상평형, 그 다음에 용해하는 상황을 용해평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게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석출량 계산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잘 된다. 여기 문제가 안 돼. 근데 되니? 보통 시험 볼 때 여기 포기하고 넘어가거든. 작년에 혹시 할 때 석출량 계산하는 거 제대로 해봤어?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석출량 계산하는 거를 나도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뭐, 특히 복잡한 케이스가 포화용액 어쩌고 나오면 이게 좀 어렵긴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포화용액 케이스는 다행히 없기는 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고요. 현재 공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현재 수증기량은요, 지금 내가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현재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은 밥그릇의 크기잖아.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관이 있으려면 이건 거야. 다시. 현재 수증기량은 현재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그릇의 크기란 말이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건 썼다 지울 거야. 그릇이 사이즈가 100이야.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50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한 절반 정도 차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서 온도를 올리잖아? 그러면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 뭐냐 라면 끓이는데 이제 나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끓이고 있다가 엄마가 그 냄비 쓰지 말래. 냄비를 다른 냄비로 바꿔 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냄비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돼? 큰 냄비로 옮겨 담을 수 있는 거잖아. 이번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릇만 바뀐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 온도는 이 포화 수증기량에만 영향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량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릇을 내가 150으로 바꿔. 그 안에 물은 그대로 얼마 있어? 50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이거 되면 수면이 어떻게 되겠어? 아까보다 추위가 좀 낮아지긴 하겠죠. 그릇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있는 비율은 줄어들긴 하겠지. 이번에는 100에서 좀 더 작은 그릇으로 나눠볼까? 그릇의 크기가 50이 되었어. 그러면 현재가 얼마가 돼? 50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야? 찰랑찰랑 사이는 상황일 거 아니야? 톡 건드리면 이제 밖으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은 별개입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랑 연결이 돼 있냐? 온도랑 세트예요, 포화랑. 얘가 이제 세트 메뉴로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가닥을 잘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하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식 같은 게 나오고 막 이제 이거를 막 뭐 매개 변수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 누가 누구랑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해야 돼. 요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는 거를 내가 많이 이제 잡아나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그릇의 사이즈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거고 현재 내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가 더 내려가? 자, 이번엔 그릇이 30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물을 내가 50을 그대로 당길 수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 물이 50이 있었는데 그릇이 3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넘쳐. 그치?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가 되고 30밖에 안 된다고요. 대신에 20만큼 넘치게 되겠죠. 그렇잖아? 20만큼 넘치게 된다고. 요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로 풀어가지고 하면은 너네가 할만한데 막 포화 수증기량이 어쩌고 현재 수증기량이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좀 편한 용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 경우의 경우는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에 영향을 줬네? 그쵸? 요런 경우는 우리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요런 경우는 있을 수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요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적어놓는 게 낫겠다. 그릇을 포화라고 보는 게 맞고요. 포화가 변하면서 요런 과정들이 처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포화와 변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 별표 달린 케이스만 예외인 케이스인 거고요. 괜찮나요? 요 내용을 한번 적어줄까? 요 내용부터. 네, 어떤 거? 안 들고 와가지고. 좀 남았니? 응, 맞아 쓰세요. 자, 여기만 지울게. 자, 여기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포화수증기 곡선이 나옵니다. 포화수증기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내 문필. 우리가 수증기량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로축이랑 가로축이 등장을 하는데 세로축이 수증기량이에요. 근데 이거 단위가 중요해. 수증기량이 괄호치고 공기 1kg를 기준이야. 공기 1kg 속에 얼마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 1kg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이 수증기량인데 공기 1kg 기준이고요.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포화 곡선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곡선이 나옵니다. 요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이야.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각각의 그래프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증기량 곡선을 볼 때는 X축 기반으로 요 세로축 라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세로축 라인을 따라서 해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은요, 25도씨일 때 그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20이래.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25도씨라고 하면은 25도씨일 때 25도씨 공기 1kg 속에는 수증기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 20g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릇이 커질 것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릇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는 포인트가 15도 포인트인데 15도일 때는 그릇의 크기가 얼마밖에 안 되냐? 10.6g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10.6g.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볼 겁니다. 이 곡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은 안내서 같은 설명서 같은 거고요. 25도씨 공기에는 20g까지 들어갈 수 있다. 15도씨 공기에는 10.6g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 고유한 곡선, 고유한 공기 덩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기 덩어리는 요겁니다. 얘는 현재 공기의 온도는 25도인데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 25도씨에 10.6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공기입니다. 25도씨에 10.6g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공기라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는 포화 상태야? 아니면 가득 차지 않았어? 가득 차지 않았죠. 가득 차게 만들려면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넣어주든가. 얼마를 더 넣어주면 됩니까? 10.6인데 가득 차게 하려면 몇 g이 되면 돼? 20g이 되면 되잖아. 그럼 얼마를 더 넣어주면 돼? 수증기를 넣어줍니다. 얼마? 9.4g을 추가하던가. 그쵸? 9.4g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온도를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면은 그릇의 사이즈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은, 자, 이제 오른쪽을 지우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그릇을, 요게 20.6짜리 그릇인 거, 20g짜리 그릇인 거. 얘가 이제 언제? 25도씨의 그릇이 요 상태인 거야. 이 안에 물이 얼마만큼 차 있냐? 요만큼 차 있는 거지, 수증기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수증기가 10.6g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포화를 만들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얼마만큼 9.4g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물은 그대로인데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가 15도씨로 되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릇의 사이즈가 요만큼으로 바뀌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미지를 그릇이 작아진 이미지가 된다. 그래서 물은 똑같이 있는데 그릇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물은 똑같이 있는데 그릇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온도를 내리는 것도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고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서 10.6의 포화 상태가 되면은 15도씨가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보다 점점점 그릇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바깥으로 넘치지 않을까? 요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딱 요 점 포화곡선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도씨가 이슬점이다까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는지를 정리해 둔 겁니다. 이 내용도 적어줍시다. 여기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너네가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증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왼쪽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요점 이슬이 나오기 시작하는 점을 이슬점이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슬을 언제 볼 수 있냐? 오전에 볼 수 있잖아. 새벽에. 왜? 새벽에 조금 춥죠? 온도가 내려가야지 이슬이 보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하루 중에 그러니까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렇게 엄청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포화 수증기 양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가 변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천천히 조금씩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볼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도 풀어져 있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카메라 켜놓고 하나 좀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해주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막 용어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용어들이 헷갈리는데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누구냐? 포화는요. 짝꿍이 아까 기억납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랑 짝꿍이야? 온도, 기온이라고 할게. 공기의 온도.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오로지 기온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은요, 누구랑 짝꿍이냐면 이슬점이랑 짝꿍이야.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온이 변하면 누가 변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면 기온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슬점이 변하면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고요.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면 또 이슬점이 변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해놓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세트 해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냐면 이게 너네가 헷갈리는 게 1번에 2번 문제, 3번 문제 막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 요거 생각하면서 풀어봐. 포화, 기온. 포화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 현재가 올라가면 이슬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1번에 2번은 맞아 틀려. 틀립니다. 1번에 3번 이슬점이 높으면은 포화가 증가한다. 이슬점이랑 포화는 짝꿍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X입니다. 상관이 없어. 이슬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상관이 없다. 근데 이슬점이 높아지면 누구는 올라가는 거야? 현재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현재 수증기량이 더 많으니까 이슬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슬점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온도를 내리다가 보면은 얘가 넘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슬점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봐봐. 15도일 때 그릇의 사이즈랑 25도일 때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잖아. 내가 현재 물이 10.6g 있어. 그럼 몇 도까지 가야 돼? 15도까지 가야지 그릇의 사이즈가 10.6이 되니까 넘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물이 20g 있으면은 몇 도부터 넘쳐? 25도부터 넘치기 시작한다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현재 내가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현재 수증기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점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틀리고요. 4번은 어때?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올라간다. 맞아? 아니야. 짝꿍이 아니잖아. 짝꿍이 아니라고요. 짝꿍이 아니라고. 요런 것들이 미리 좀 내가 그러니까 미리 내가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해. 요거가 엄청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요렇게 세트해 놓으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제 무조건 한 문제를 넘길 수가 있게 되거든. 저게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야. 1번에 지금 우리가 OX 문제 하는 게. 공기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현재 수증기량이잖아.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많아.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 그래서 1번에 5번도 틀립니다. 1번, 6번 포화수증 이슬점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 이슬점이 딱 넘칠동 말동할 때가 이슬점이야. 그러니까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점이 이슬점이 되는 거지. 딱 그 찰랑찰랑 될 때, 요때가 이슬점일 거 아니야? 넘치기 바로 직전이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그쵸? 그래서 O, XXX, O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이랑 6번만 O고요. 가운데가 싹 다 X가 돼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놓은, 요거 문제 풀 때 꼭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내용이 될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가 쉬운 파트가 아닌 거는 맞으니까 하나씩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에서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좀 묘한 파트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등부에서 그냥 우리가 외웠던 거에서 뚝딱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이제 고등부에서 푸는 풀이기법이 좀 들어가는 거긴 하는데 얘도 내가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도 그렇고 같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수학인데 이제 수학 외워서 푸는 거거든. 공감 안 되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각 유형마다 풀 수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다 외우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수학도 결국 되게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제 막 우리가 왜 센수학 같은 거 너네도 알고 풀잖아. 센수학에 보면 막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마다 풀이하는 풀이 과정들이 좀 비스무리하잖아. 그러니까 그 센수학에 있는 센수학 B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다 외우면 얘를 보자마자 얘는 이 풀이로 풀어야 돼가 바로 떠오르면은 시험 문제를 보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푼지 풀이 과정이 기억이 나. 그 풀이대로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풀이 과정을 싹 다 외우면 돼. 이게 어디까지 통하냐? 수능까지 통해.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자꾸 좀 더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지를 보는 눈이 좀 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 얘는 안 지웠어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1번은 설명을 했고요. 2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2번 문제가 그냥 그래프만 간단하게 모양만 잡고 할게. 수치는 안 읽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들이 총 4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A점이 있고요. B점은 여기 있구나. B점이 있고 A, B, C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D점이 있는 거야. 괜찮나요?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보자면 A와 C와 D는요. 누가 똑같아? 기온이 같죠? 그렇잖아. 그럼 A, C, D는 현재 기온이 같은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기온의 이꼴이 누구야? 아까 기온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 했어? 아니야. 포화. 얘네들은 포화가 같겠구나. 이 생각을 미리 하는 거야. A랑 B는 누가 같아? 현재 나와 있는 게. 현재가 같죠? 그렇잖아. 현재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럼 누가 같은 거야? 이슬점이 같은 거야. 요거 괜찮나요? 요거 괜찮나요? 왜냐면은, 자, 해설을 좀 해볼게.
ACD는요,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서 얼마나 가득 담을 수 있는지거든요. A는 꽉 차 있는 거고, C는 이만큼 더 넣으면 꽉 차겠죠? D는 이만큼 더 넣으면 꽉 찬단 말이야. 그렇잖아? 기온에만 영향을 받아. 이슬점 되는 거는요, 왼쪽으로 가줘야 돼. 왜? 그릇이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점은 현재 기체의 상태가 포화 상태인 거고요. B점의 경우에는 아직 포화가 아닌데 B점을 포화로 만들려면 기체를 더 넣어 수증기를 더 넣어주든가 온도를 낮추든가 하고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왼쪽으로 가거나 위아래로 간다고. 여기가 이 곡선이 나온다고 해서 이 곡선면을 따라서 내 시야가 움직이면은 진짜 안 되고요. 가로 세로로 보는 겁니다. 항상 격자 무늬로 가로 세로로 봐야 돼. 그래서 B점의 기온 30도죠. B점의 현재 수증기량은요, 얼마가 있어? 현재 들어가 있는 게 20g이 들어가 있고요. B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얼마가 가득 찰 수 있냐? 위로 올라가서 27.1g/kg이 되는 거지. 이슬점은 25도가 됩니다. 이슬점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가득 차는 지점의 온도잖아. 여기서 이슬점이 되려면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점을 보면 돼. 이슬점이 그래서 25도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 3번에. D 아닙니까? D가 가장 적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D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 포화 수증기량 밑줄.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가 바로 안 보이거든요. 기온으로 바꾸면 돼. 기온이 가장 많은 공기는 누굽니까? B. 그래서 B입니다. 포화 상태의 공기는요, A고요. B, C, D는 다 불포화죠. 그쵸?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이슬점이 바로 보입니까? 바로 안 보여. 현재 수증기량은요, 누가 제일 적어?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이슬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포화랑 이슬점이나 뭐 기온이나 현재가 주로 나오게 되는 친구들인데, 이 중에서 그래프상에서 바로 보이는 친구가 기온이랑 현재야. 그렇잖아. 기온의 경우에가 X축 값이 기온인 거고요. Y축 값이 수증기량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기온이랑 현재를 먼저 1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기온을 가지고 포화를 구하고요. 현재를 가지고 이슬점을 구하고요. 요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봐. 포화는 다이렉트로 안 나오잖아. 기온 보면 되겠네가 되는 거고, 이슬점을 비교하는데 그럼 이슬점이 안 나오잖아. 현재 수증기량을 봐야겠네가 내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과정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 각각의 유형마다.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이렇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가 정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속라는 이제 고등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는 이걸 안 해도 그냥 풀리긴 해서 뭐 엄청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풀이 과정,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를 외웠다가 똑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네들한테 자유로운 풀이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2학년 애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3 수능반 애들한테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이 수업장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나랑 똑같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가장 좋은 풀이를 제시를 할 거고 이거랑 똑같이 푸세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수능이나 아니면은 내신을 결국에 너네가 대학교를 잘 보려면 2학년 내신인 3학년 수능을 봐야 되잖아. 수능이나 내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쉽지 않아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거면은 과학고를 가야죠. 영재고를 가든가. 이제 그런 데서는 너네들이 막 창의적으로 푸는 걸 요구를 하는 건데, 학교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푸는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막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 정해진 것대로 맞춰서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연습을 잘한 친구가 이제 성적을 높게 받습니다.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을 각색하면 안 돼. 너네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볼 때 제일 답답한 경우가, 시험 한 2주 남았는데 풀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푼 것 좀 볼까 하고 딱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나도 처음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 이러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들, 어려운 파트들 풀이하는 과정들 똑같이 좀 잘 해주시면 좋고요. 4번 문제, B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면은 온도를 낮춥니다. 몇 도까지 낮추면 포화가 되겠어? 25도까지 낮추던가 아니면은 공기를 더 넣어줍니다. 얼마? 7.1g을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지금 20g이 있으니까 27.1g이 돼야지 꽉 차게 되는 거 아니야? 7.1을 더 넣어주게 되는 거지.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를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낮은 공기로 바꾸면 돼. 그치. 그러고 나면 1번이랑 5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치. 1번이랑 5번이랑 똑같이 돼.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그럼 누가 돼?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니까 누구누구? A, B가 되는 거겠지. A, B 둘 다. 그치? A는 현재가 곧 이슬점인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5번 B 공기를 15도로 냉각을 시킨대. 그럼 15도의 그릇의 크기를 찾아야 돼. 15도일 때 그릇의 크기도 얼마입니까? 10.6이야. 내가 얼마를 들고 있는데? 20을 들고 있는데 그릇의 크기가 10.6이 되는 거 아니야? 얼마가 석출돼? 9.4가 석출이 되는 거지. 석출이란 단어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응결된다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릇에 들어가는 게 수증기의 그릇의 크기고요. 이 수증기 그릇의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물이 돼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왜? 뭐 질문할 거 있어? 괜찮나요? 계산하는 거. 자, 다음 장 넘겨봅시다. 그 다음 장 넘기게 되면 나오는 거는요. 이게 첫 번째가 상대습도거든요. 이 상대습도는 먼저 식을 잘 보면 돼. 상대습도는 근데 자 이거야. 상대습도는 그릇 안에 물이 몇 % 차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그릇에 물이 몇 %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내가 물이 얼마만큼, 수증기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플러스 누구도 중요합니까? 그릇의 크기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 분모에 들어가는 게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이미지가 그릇의 크기고요. 그릇의 크기 분해. 현재 수증기량은 현재 내가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제 다시 정리. 자, 상대 습도는요. 잠깐만. 이것도 칠판 지우고 이건 또 필기를 할 거니까. 상대 습도는 포화분의 현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오게 되는 게 포화 곡선이랑 같이 한번 나오게 되는 거잖아. 포화분의 현재인데 포화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얘는 기온을 체크하면 돼. 그렇지 않을까? 현재는요 그냥 현재 수증기 값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포화분의 현재 곱하기 100이 들어가. 퍼센트니까. 퍼센트가 들어가서 곱하기 100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100을 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퍼센트 계산하는 거여서 100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포화분의 현재인데 너네가 포화가 바로 안 보여. 포화는 기온을 찍고 위로 올라가서 포화곡선과 만나는 점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현재 A점이잖아. A점의 경우에는 기온이 25도죠. 그쵸? 그래서 너네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A의 경우에는 이 문제 A는요. 기온이 25도잖아. 그러니까 25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포화가 얻어져. 포화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g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요. 그냥 11.6이 되는 거지. 그냥 값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A점을 읽으면 A점이 25도씨에 11.6이 아니라 10.6이지 미안. 25도씨에 10.6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다시 이게 우리가 A점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 A점의 경우에는 그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25도씨에 10.6g인 거 아니야. X, Y가. 그렇지 않아? 근데 이 25도씨를 가지고서 어떻게 포화 수증기량을 뽑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어떤 거냐? 상대 습도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요게 밑에 있는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한데 현재 수증기를 더 많이 넣어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컵이 있는데 처음에 물이 절반만 차 있었어. 여기다 내가 수증기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겠지? 그럼 차 있는 비율이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요런 상태가 첫 번째 그림의 상태인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 자, 요렇게 차 있는데 이번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이 상태에서 그릇이 작아져.
그럼 지금은 50%지? 이 정도 잘라지면 몇 퍼센트가 돼? 한 70, 80% 되는 거지? 요 정도까지 그릇이 작아지면은 이제 100%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막 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컵이 길쭉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걸 보면 돼. 현재 이렇게 된 상태야. 현재 이 상태야. 온도가 올라가?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그럼 너 머릿속에, 자, 너네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돼야 되냐면 컵이 길어지는 거야. 컵이 점점 길어진다고. 컵이 길어져. 이렇게 되면은 비율이 줄어들죠. 그쵸? 그럼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요 상황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첫 번째 상황의 경우에는 얘는 되게 직관적이야. 왜냐면은 아니 상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만큼 차이냐는 건데 내가 물을 넣고 빼면은 당연하게 물을 넣은 만큼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 왜냐면 이거는 비 올 때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요. 요게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 오늘같이 그냥 맑고 화창한 날씨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변하지가 않아. 비가 오기 직전에는 수증기량이 그냥 깡으로 늘어나는 거야. 비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되게 습하고 비가 오기 전에 빨래가 안 마르는 이유는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치면은 습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습하면은 빨래가 안 마르죠. 애초에 빨래가 마른다는 조건이 어떤 거냐? 여기 우리 그 옷에 있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기 중에 자리가 없어. 그럼 못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옷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빨리빨리 멀리 퍼져 나가야지 빨래가 잘 마르게 되는 건데,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건데, 아니 공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버리면 못 나가게 될 거잖아. 그럼 빨래가 안 마르는 건데 그게 이제 습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문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게 나오냐, 지금 보는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도 있는 거긴 하는데, 맑고 화창한 날에는요, 자, 일단 이건 아까 한 거지. 자, 맑은 날이야. 맑은 날은요, 조건이 있어. 맑은 날은요,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합니다. 거의 변하지 않아요. 하루 중에 현재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온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좀 춥잖아. 오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전에 조금 춥단 말이지. 오전의 상황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수증기가 이렇게까지 담겨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낮이 되잖아? 낮이 되면은 오전에서 낮으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 온도가 따뜻해지죠? 그쵸? 따뜻해진단 말이야. 따뜻해진다는 거는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자라난다니까, 얘가. 자라나.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되냐? 이거를 내가 좀 더 밑에다 그려야겠네.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 차 있는 거고요. 낮이 되면 자라나서 얘가 요렇게까지 되는 거야. 다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추워지지. 그럼 추워지면 어떻게 돼? 얘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추워지면 또 이 상태가 되는 거라고. 언제가 제일 춥니? 새벽이 제일 춥잖아. 그러니까 새벽이 그릇이 제일 작다는 거야.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이게 상상이 좀 되나요? 하나, 둘, 세 개의 상태가. 그래서 하루 중에 상대 습도랑, 여기서 막 이제 막 외워. 상대 습도랑 기온이랑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잠깐 여기 저녁은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놓는 게 낫겠다. 요 정도로. 조금, 얘들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상황이야. 그래서 계속 온도가 떨어지다가 새벽에 제일 추워.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춥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딱 요 상태가 되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거지. 안개 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안개가 새벽에 주로 안 끼니?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사는 집도 보면은 안개가 이제 창밖에 밑에 있는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낄 때가 있거든. 안개는 물이야, 수증기야? 물이라고 했죠? 우리 눈에 보이면 물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수증기고요. 그러니까 안개가 낄 것도 언제 껴? 안개 낮에 낀 거 거의 본 적 없잖아.
낮에 끼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고 새벽에는 안개가 종종 낀단 말이야. 왜?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응결돼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정리 좀 해줄까?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첫 번째 6번 기온이 32도인 공기 1kg에 32도짜리의 포화가 30이래. 그럼 30g이 들어갈 수 있는데 15g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50%. 요 정도가 암산이 되면 좋아. 50%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퍼센트 농도 할 때 항상 포화분이 현재 곱하기 100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가면은 너무 딱딱하고 약간 50%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절반 한 거잖아. 그렇잖아. 30분의 15면 절반이네. 그래서 50%가 되면 참 좋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7번 문제는 상대 습도. 현재 A의 상대 습도니까 이 A의 기온이 25도죠. 포화가 20분에 현재가 14.7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는 거는 안 들어갑니다. 좀 귀찮으니까. 근데 보통 요 정도로 나오면은 그래도 분모가 20이 되면은 약분이 되니까 좀 편한 상황이고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분모가 계산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걸 주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시험 막 이런 게 나오긴 할 겁니다. 계산 차근차근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실제랑 포화가 똑같은 거. 그럼 포화점인 거잖아. B가 되겠네요. 그쵸? 상대 습도가 100%. 이게 포화랑 현재가 똑같아야 100% 아닙니까? 얘도 B가 될 겁니다.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공기. 또 B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그치? 그 다음에 A, B, C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고 돼 있어. 여기에서 그럼 상대 습도가 제일 큰 게 누구야? B야. 일단 B는 1등으로 빼고요. A씨만 비교하면 되잖아. A씨는 포화분의 현재인데 A씨는 포화 수증기량은 A가 커, C가 커? 내가 방금 포화 수증기량 물어봤지? 너네는 뭘 찾으러 가야 돼? 기온 찾으러 가야 돼. 요게 공식처럼 돼야 돼. 다시 한번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면은 기온 보러 가는 거야. A랑 C 기온이 어때?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야. 요거 정리됩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 얘네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것들이야. A씨의 포화를 물어보면은 A씨의 포화가 바로 안 보여. 기온 보면 된다니까. 기온이 똑같으니까 포화가 똑같아. 현재는요 A가 커 C가 커?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기온 포화가 똑같은데 현재는 A가 더 커. 그럼 상대 습도는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BAC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포화랑 기온이랑 연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기온이 25도이고 기온이 25도 기온이 25도 기온 이꼴 뭐? 포화. 이슬점이 5도래. 이슬점 뭐? 현재. 다시 한번 상대 습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포화랑 현재가 필요한데 포화는 기온에 있고 현재는 어디에 있어? 이슬점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5도일 때의 포화는 얼마입니까? 20이야. 5도일 때의 이슬점일 때 현재는 얼마입니까? 5.4야. 5.4가 된다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게 보이면 되게 쉬워져. 보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거고요. 상대 습도는 그러면 곱하기 5가 들어가니까 27%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4랑 20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수증기량은 일정하고요. 밀폐된 방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가 증가해. 그럼 포화분의 현재가 상대 습도인데 포화가 증가, 이슬점이 일정하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고 처리가 되겠죠. 현재 그러니까 수증기량은 안 변해. 일정해.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이제 우리가 방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모인 포화가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밑에 A 상대 습도, B가 기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뭐냐면은 이슬점이거든요. 근데 는 현재 수증기량까지 해놓으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 있잖아. B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저게 뭐야? 하루의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 하루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곳은 언제이냐?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높은 걸 찾는 게 아니라니까? 기온이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기온이 언제? 한 2, 3시에 제일 높으니까 이때 포화가 제일 높겠네 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하루 중 이슬점이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이냐? 이슬점이 가장 낮은 걸 내가 외웠나? 안 외웠어.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외웠다? 현재 수증기량은 하루 중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잖아. 이슬점은 가장 낮은 점이 굳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포화를 기온으로 바꾸고 현재랑 이슬점이랑 자꾸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제는 항상 문제는 목적이 뭐야? 문제를 왜 내겠어? 너네를 틀리게 하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할 때 쉬운 게 문제로 안 되겠지. 문제를 처음엔 딱 읽었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작업이 포화를 기온으로 바꾸고 현재를 이슬점으로 바꾸고 짝꿍인 단어들을 바꿔서 딱 넣어가지고 읽어보면은 조금 알 것 같은 데가 돼.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여기에도 있고요. 뭐 물리할 때도 내가 좀 많이 강조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 그래서 그 단어 바꾸는 것만 해도 한 절반 이상은 너네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거야. 밑에 10번 문제. 맑은 날 기온은 4, 5시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에 가장 높다. 그러니까 맑은 날 포화 수증기량은 4, 5시에 가장 작고요. 2, 3시에 가장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맑은 날에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진다. 2번은 틀렸죠. 맑은 날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슬점 변화가 없다. 동그라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OXO가 돼요. OXO.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 장 구름입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나갈 건데 왜? 문제가 있니?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뒤에 어려운 건 없거든. 그래서 일단 나도 진도를 좀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놔야지 저기 명호중 친구 저기 막 역학도 해주고 하잖아? 그래서 오늘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거고, 담비 2단원은 한번 다 공부하긴 했었니? 끝에까지? 아니면? 까지만 했어? 하필? 오늘 뒤에 기합이랑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빨리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내일 오기 전에 뭐 보고 오든가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구름인데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물이야 수증기야? 구름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구름은 물이야. 이게 되게 포인트야. 구름은 물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져, 추워져.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막 고랭지 배추 이런 거 하면은 올라가면 산 높이 올라가면 춥단 말이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추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게 돼.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얘가 그러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 상태로 떠다니게 될 것이고, 그게 구름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하루 중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저 뒤쪽,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는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야. 위아래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어떤 거냐? 단열 팽창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단열 팽창은 이게 공기덩어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온도를 열출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빠르게 얘를 확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 온도, 작년에 우리 열에 대해서도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있긴 했었는데, 열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입자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 상황인 건데, 단열 팽창은 어떤 상황이냐? 현재 이 공간 안에 입자들 100개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요만큼의 100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현재의 온도가 되는 거거든. 이거를 공간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교실의 크기가 벽이 없어져가지고 옆으로 딱 늘어났어.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100개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좀 있으면 어떻게 돼? 100개가 여기랑 옆에까지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개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 넓어지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난로 한 대를 우리 교실에 놓고 하는 거랑 벽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교실이 2배가 됐어. 난로는 똑같이 한 대야. 그럼 어떻게 될까? 추워지겠죠. 요게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럼 공기가 현재 낮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온도가 뭐 기온이 내려가는 거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일어나. 왜냐면은 공기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어땠어?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기압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공기가 많아요? 희박해요?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하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기압은, 기압이라는 단어가 이제 뒤쪽에 또 나오구나.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기압도 좀 이따가 가고 나서 할 건데 공기 분자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벽면을 때리는 걸 우리가 기압이라고 불러. 근데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약간 간접적으로 배웠던 게 어떤 거냐. 중학교 2학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 하면서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물이 한 80도에서 끓어. 내가 라면을 먹는데 라면 물이,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을 건데 컵라면 물이 80도야. 그러면은 이제 컵라면이 잘 안 익겠죠. 그쵸? 똑같이 다 익었다고 뚜껑을 열었는데 아그작거릴 거 아니야, 라면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80도에서 끓어버리니까 물 온도가 80도에서 안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될까? 팽창합니다. 왜? 보일러 법칙을 통해서 기체 분자의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거를 또 배웠잖아.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져. 다시 한번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면은 단열 팽창하는 상황이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를 보면은 구름 생성되는 원리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거야.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을 거치고요. 그럼 단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하강해. 그럼 온도가 무한정 떨어지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까지 떨어지게 되냐면은 이슬점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이슬점에 도달했어?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수증기가 뭘로 변해? 물로 변하겠죠? 구름 생성이 돼요. 그럼 모든 것의 시초는 어디야?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돼. 그럼 공기가 언제 그러니까 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기가 언제 상승하냐? 첫 번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지표면이 불균일하게 가열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만 가열돼서 여기에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만. 그럼 공기가 올라가니까 따뜻해서 공기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단열 팽창 온도가 강돼서 여기에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지. 두 번째,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니까. 산이 있어. 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네, 이것도. 그쵸? 요것도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결과가 될 거고요. 그쵸? 아니면은 이제 뭐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산이야, 산. 기단은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 그래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은 둘이 만나면 얘네들이 바로 섞이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여기도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네요. 그럼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구름.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구름. 여기도 구름.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거냐? 이거 이제 단어들을 다 뒤쪽에서 배울 거야. 저기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압. 저기압의 경우에는 공기가 이 지역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뒤쪽에서 기압하면서 계속 기압까지 진도 나갈 거니까 기압하면서 나가게 될 건데 요 저기압의 경우에는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도 뭐야? 공기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구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구름이 언제 생기냐? 공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생깁니다. 공기가 올라가는 상황만 캐치하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름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모양인데, 구름의 모양이, 자, 봐봐. 올라가는데, 공기가 되게, 봐봐. 공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빡 올라가면 구름도 어떻게 생기겠어? 위쪽으로 빡 생기겠지. 이렇게 되는 걸 저군이라고 해. 근데 공기가 되게 그냥 이제 올라가는 게 약하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될 거 아니야. 흐물흐물하게 올라가면은 그거를 층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 거는 공기가 얼마나 강하게 상승하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요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수까지, 그러니까 조금 템포가 빠른 게 요까지 설명하고 보내려고. 비가 내리는 건데 요게 비 내리는 상황이 조금 의미가 좀 달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눈이, 이거는 막 중위도니 저위도니 고위도니 하는데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눈이 오는 지역과 안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눈이 진짜 한 번이라도 오는 지역은 구름이 있는 지역의 온도가 0도보다 훨씬 더 낮아. 막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럼 영하 20도 상태에서는 물이 아니라 빙정이라고 해가지고 얼음 알갱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얼음 알갱이에 이렇게 수증기들이 옆에 착착착착 달라붙는 거야. 이미지가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그 수증기가,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녹으면은 비가 되는 거고,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이 오는 지역은 차가운 비가 내리거든요. 왜? 걔는 얼음 녹은 물이 떨어지거든. 근데 그러니까 위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상관없이 온도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춥단 말이야. 근데 눈이 안 오는 지역, 열대 지역의 경우에는 위쪽까지 올라가도 온도가 0도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잘.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그냥 물방울 형태로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름을 봤을 때 눈이 오는 지역의 구름은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얼음 알갱이들이 뭉게뭉게 있는 거고, 눈이 안 오는 지역은 가면은 물방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이 오는 지역은 빙정설, 과냉각 상태에서 빙정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빙정이 떨어지면서 내려오다가 녹는 상황. 근데 눈이 아예 안 오는 지역, 열대 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물방울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이 있다가 물방울이 무거우면 떨어지겠지. 요거를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지. 요 자료가 지금 저기 어디냐? 우리가 62쪽 아래쪽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두 가지 의도를.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것까지가 들어가게 돼요. 요거 칠판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아마 담비는 요거 쓰고 가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 싶어. 다른 사람은 오른쪽에 문제 빨리 좀 풀어봅시다. 이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단순함기 느낌이어가지고 내용 보고요. 뒤쪽에 기압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긴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놓고 이 뒤쪽 부분은 다시 녹화를 뜰게.